네, 이번 시간에는 5회 기출문제의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진행할게요. 자, 2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4번 필드에 그림과 같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에 표시되는 결과 행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름 필드가 있고요. 4번 필드, 부서 필드, 직위 필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4번 필드에 대해서 자동 필터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가 있는데요.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A라고 하는 문자를 포함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는 조건으로 묶여 있네요. 자, 자동 필터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A라고 하면 소문자 A도 포함을 할 거고요. 대문자 A도 포함을 할 거예요. 자, 아래쪽의 4번 필드를 보게 되면 2행과 3행에는 A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결과로 2행과 3행은 출력이 될 거기 때문에 보기 1번과 보기 3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 2번과 보기 4번 중에 결과가 있겠는데요. 자, 또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보게 되면 끝 문자가 물음표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와일드카드 문자,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와일드카드 다른 말로 만능 문자라고 하는데요. 물음표나 아스타 별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와일드카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와일드카드 자체를 찾기 위해서는 와일드카드 앞에 물결표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게 되면 물음표 앞에 물결표가 있다. 그쵸? 그러면 해당 물음표를 와일드카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 자체로 인식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와일드카드 맞는 문자, 와일드카드에서 물음표는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고요. 아스타 별표는 여러 문자를 의미한다. 그쵸? 이렇게 와일드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나 아스타 별표 그 자체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물결표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끝 문자가 물음표인 것을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는 것은 5행이다. 그쵸? 자, 그래서 2행, 3행 또는 5행을 찾게 될 거예요.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해석하게 되면 4번 A를 포함하거나 자동 필터에서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로 끝나는 와일드카드 자체로 인식하기 위해서 물결표를 사용을 한 거고요. 물음표로 끝나는 데이터는 2행, 3행, 5행이기 때문에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저희가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와 동일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자동 필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필터 목록 단추가 나타나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4번 필드에 대해서 자동 필터를 설정하라고 한다. 그쵸? 자, 4번 필드에 대해서 텍스트 필터, 그리고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동일하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포함을 설정을 하고요. A 입력하고 또는 그리고 끝 문자를 물음표로 끝나는 문자를 찾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물음표를 와일드카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물음표 앞에 물결표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물음표를 와일드카드가 아닌 물음표 자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 필터를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와 함께 물음표로 끝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필터 결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음표나 아스타 별표와 같은 와일드카드를 와일드카드가 아닌 물음표나 별표 자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와일드카드 앞에 물결표를 하게 되면 해당 문자 자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탭,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의 각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면 여러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해당 쿼리의 의미가
데이터를 가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러 테이블을 가공한 것을 쿼리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 테이블을 가공한다는 것이 조인을 하든지 요약이나 병합, 필터 등등 가공을 한 것이 쿼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면 여러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뿐만 아니라 요약이라든지 뭐 정렬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공한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기존 연결을 이용하면 말 그대로 기존의 연결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쵸? 기존 연결을 이용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작성한 쿼리 파일의 실행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연결을 이용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작성한 파일은 그대로 워크시트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웹을 이용하면 웹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웹을 이용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는 아니고요.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그림이나 동영상과 같은 데이터들은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액세스를 이용하면 원본 데이터의 변경 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속성에 들어가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웹을 이용하게 되면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2번에서 몇 가지 보기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고요.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파일 선택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액세스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액세스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보입니다. 그쵸? 해당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테이블 중에 몇 가지 필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필터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대로 다음 버튼 정렬도 설정할 수 있는데 다음 버튼 설정을 하고요. 마침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엑셀 시트로 가지고 올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저희가 설정한 내용에 맞게 어떤 데이터를 엑셀 시트로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기존 연결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을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 연결이라고 보이신다. 그쵸? 기존 연결은 말 그대로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연결 들어가 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이 방금 저희가 가져온 내용이 될 텐데요.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의 열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의 과정을 실행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결과를 엑셀 시트로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의 내용, 기존 연결을 이용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작성한 실행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액세스를 이용하면 변경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1 셀을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에서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실습 파일이 있는 곳에 가서 액세스 파일을 동일하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 테이블이나 쿼리의 개체들이 보입니다. 자, 과목 테이블을 선택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아래쪽의 속성이 보인다. 그쵸? 해당 속성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 보게 되면 다음 간격으로 세로 고침이라고 보인다. 그쵸? 즉, 말 그대로 원본 데이터의 변경 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새로 고침을 할 수 있어요. 해당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60분마다 변경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도 맞는 보기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2번 문제의 몇 가지 보기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다음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날짜 데이터의 자동 채우기 옵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오른쪽은 제가 직접 캡처한 화면이 되는데요. 2024년 8월 2일을 입력한 이후에 해당 셀을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했을 때의 결과를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 단위 채우기가 있고요. 평일 단위 채우기, 월 단위, 연 단위 채우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제시된 보기를 보면 일 단위 채우기 있다, 그쵸? 주 단위 채우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월 단위 채우기도 있고요. 평일 단위 채우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 단위는 일 단위로 채운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쵸? 월 단위는 월 단위로 채운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평일 단위는 평일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채우기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 단위 채우기는 없기 때문에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 데이터의 자동 채우기 옵션에 주 단위 채우기는 없기 때문에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정렬에 대해서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자, 정렬 기준은 말 그대로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 기준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정렬은 셀 값이나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대소문자 구분이라고 있다, 그쵸?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내용 바탕으로 해서 2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보기 1번입니다. 정렬 조건을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 다양한 조건으로 정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내용도 맞는 설명이다. 그쵸? 자,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내용,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고 정렬을 수행하는 것은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정렬 기준을 글꼴색이나 셀색으로 선택한 경우에 기본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의 경우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정렬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고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화면 하나를 캡처해 두었는데요. 강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때 셀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위에 표시 또는 아래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셀색이나 글꼴색의 경우 오름차순이라는 개념 없이 위에 표시 또는 아래 표시가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첫째 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정렬 기준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보기 4번 당연히 맞는 설명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글꼴색이나 셀색을 기준으로 정렬을 설정할 경우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4번의 몇 가지 보기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24번 문제를 저희가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강의 코드, 강의 시작일, 강사
등등 여러 필드가 보이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정렬을 수행해 볼게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정렬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클릭하게 되면 정렬 기준이 되는 필드를 선택해 주면 되겠는데요. 강의 시작일로 필드를 설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셀 색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위에 표시 또는 아래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해당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보라색을 선택을 하고요. 위에 표시를 설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라색이 이렇게 위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내용은 잘못된 보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셀색이나 글꼴색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색을 위에 표시할지 아래에 표시를 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렬 버튼을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정렬을 누르고요. 기준 추가를 눌러볼게요. 말 그대로 정렬의 기준을 추가하는 거다. 그쵸? 기준 추가를 누르고요. 강사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셀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항목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기준 추가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기준 추가를 누르고요. 학년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도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학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1 다음에 고2 다음에 고3이 정렬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취소 버튼 누를게요. 자, 방금 확인했듯이 첫째 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정렬 기준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 확인을 해보았고요.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액세스와의 데이터 교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통합 문서를 열 때 액세스 데이터에 연결하려면 보안센터 표시줄을 사용하거나 통합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둠으로써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에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보기 1번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엑셀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엑셀 파일이 있고요. 엑셀 파일에서 액세스 파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22번 문제에서 풀어보았습니다. 액세스 파일을 연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액세스 파일을 연결한 이후에 해당 엑셀 파일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보안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안 경고가 나타나게 되면 보안센터 표시줄에서 컨텐츠 사용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해당 통합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둠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엑셀에서 다른 객체의 파일을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보안상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보안센터 표시줄을 사용하거나 통합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두면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데이터 탭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하면 액세스 파일의 특정 테이블의 특정 필드만 선택하여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그쵸? 저희가 22번 문제 풀이할 때 확인을 해보았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특정 테이블의 특정 필드만 당연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데이터 탭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액세스를 선택하면 특정 액세스 파일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고요. 해당 부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액세스를 선택하면 액세스 파일을 엑셀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가지고 올 때 피벗 테이블 형태로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데이터 탭 연결 그룹에서 속성을 클릭하면 기존 액세스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속성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4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됐는데요. 데이터 탭의 쿼리 및 연결 그룹에서 쿼리 및 연결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 액세스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속성을 클릭해서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고요. 참고적으로 속성에서는 데이터 서식 및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 4번의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과 보기 4번의 내용은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도 그리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번의 몇 가지 보기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갈게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거시 마법사에서 액세스에서를 클릭을 하고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파일에 있는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액세스 파일을 선택할게요. 열기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체들이 보이는데요. 자, 과목 테이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쵸? 해당 부분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기 3번이네요. 액세스 파일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3번의 내용은 맞는 보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기 4번을 보게 되면 자,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볼게요. 쿼리 및 연결 그룹이 있는데요. 속성이 있고요. 쿼리 및 연결이 있어요. 자, 보기 4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쿼리 및 연결이 됩니다. 쿼리 및 연결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져왔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액세스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쿼리 및 연결을 클릭한 다음에 해당 부분에서 삭제를 하거나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삭제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삭제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의 내용이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 속성에서 관련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쿼리 및 연결을 클릭한 이후에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이 잘못된 보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C2에서 C4 영역을 선택하여 작업한 결과가 다른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한 이후에 보기 1번에서 보기 4번 내용을 설정했을 때 작업한 결과가 다른 보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2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볼 건데요. 해당 영역에 대해서 범위 지정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셀만 데이터가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보기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내용 지우기를 선택하거나 홈 탭의 편집 그룹에서 지우기,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 영역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가 지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기 2번의 내용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는 경우에 C2 셀의 데이터만 지워지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보기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해당 문제에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번의 문제를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게요. 자, 문제와 동일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한 이후에 보기 1번부터 보기 4번의 내용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범위 지정을 하고요. 딜리트 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데이터 전체가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의 데이터에서 보기 2번 내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을 하고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의 데이터만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기 3번의 내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범위 지정을 하고요.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당 부분의 내용 지우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 전체 데이터가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홈 탭의 편집 그룹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편집 그룹이 여기 보인다. 그쵸? 자, 지우기에서 지우기를 클릭을 하고요. 내용 지우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영역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가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내용만 다른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부서명을 번호 순서대로 반복하여 발령 부서에 배정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다음 중 C2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에 입력할 수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서명을 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부서명인데요. 순서대로 반복하여 발령 부서에 배정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자, 우선 보기를 보게 되면 인덱스 함수가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인덱스 함수 당연히 알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인수로 범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인수 행번호, 세 번째 인수 열번호가 나옵니다.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가 된다. 그쵸? 자, 그래서 동일하게 E2에서 E4셀까지 해서 범위 지정이 되어 있네요. 해당 범위에서 저희가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이런 순으로 반복하여 값이 입력되도록 수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행번호를 조정하게 될 건데요. 행번호가 1, 2, 3, 1, 2, 3, 1, 2, 3과 같은 형태로 가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행번호가 1이면 기획팀, 2면 재무팀, 3이면 총무팀,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순으로 값이 입력이 될 거잖아요. 자, 해당 수식을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행번호를 지정했는데 이때 모드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다. 그쵸? 자, 숫자가 주어지고요. K가 주어지는데요. 숫자를 K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모드 함수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숫자가 있을 건데요. 자, A2셀을 기준으로 해서 나눗셈을 진행을 합니다. 자, 해당 부분이 번호가 될 건데요. 3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3으로 어떤 숫자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 1, 2, 0, 1, 2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행번호는 1, 2,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1번과 보기 4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과 보기 3번 중에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기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2셀이 1이 되죠. 자, 모두 A2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1을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1이 된다, 그쵸? 1에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재무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의 기획팀이 아니라 재무팀이 나오게 되므로 보기 2번도 잘못된 보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보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모두 A2셀이 1이고요. 1 빼기 1이 되겠네요. 그리고 3이 됩니다. 1 빼기 1은 0이 되겠죠. 0을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기획팀이 제대로 출력이 되겠네요.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 저희가 파트 1에서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매출액을 이용하여 매출액이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매출액을 이용하여 매출 구간별 빈도수를 F3에서 F6영역에 계산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다음 중 이를 위한 배열 수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프리퀀시 함수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인수로 범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인수로 구간이 나오는데요. 범위에서 구간에 속하는 빈도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프리퀀시 함수가 됩니다. 자, 프리퀀시 함수는 조금 특이한 함수였어요.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로 배열 수식의 형태로만 사용을 해야 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는 결과를 얻을 곳에 범위를 지정한 후에 수식을 작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즉,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2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도 저희가 파트 1에서 풀어보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프리퀀시 함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범위가 나온다. 그쵸? 자, 범위는 B3에서 B9영역 해당 부분을 범위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간이 있는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바깥쪽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해당 부분 구간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을 구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도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리퀀시 함수 첫 번째 인수로 범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인수로 구간이 나오므로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A1셀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 표시되는 값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서식 종류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고요. 해당 부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보게 되면 샵, 콤마, 샵, 샵, 샵이 있고요. 마지막에 쉼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쉼표 같은 경우에 세 자리 생략한 후에 반올림 하라는 의미가 된다. 그렇죠? 자, 문제에 입력된 값을 보게 되면 2451648.81이 되네요. 자, 세 자리 생략한 후 반올림을 해주게 되면 자, 세 자리를 생략을 하고요. 반올림을 하게 되면 2452가 된다. 그렇죠? 2452가 될 텐데요. 그리고 샵 콤마 샵샵샵에 의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입력값이 이럴 때 셀 서식을 적용하게 되면 결과값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해당 문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반드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2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서식 종류만 살펴보게 되면 샵과 0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죠? 둘 다 숫자 관련 서식 기호가 되는데요. 샵은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를 하지 않게 되고요. 0은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도 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물음표도 있었는데요.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공백으로 자릿수를 확보해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숫자 관련해서 해당 셀 서식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 상자에서는 매크로의 이름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내용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다. 그쵸? 3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 잘못된 보기죠?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을 변경할 수 없었다. 그쵸? 자, 오른쪽의 내용이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그쵸?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옵션을 보게 되면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매크로의 이름은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수정하려고 하면 VBE 창에서 직접 수정을 했어야 돼요. 따라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3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를 당연히 한 줄씩 실행하겠다. 그쵸?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도록 VBA가 실행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 맞는 설명이다. 그쵸? 해당 편집을 클릭하게 되면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VBA가 실행됩니다. 보기 4번입니다. 옵션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해당 옵션에서는 바로가기 키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반드시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3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머리끌, 바닥끌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끌이나 바닥끌의 텍스트에 앰퍼샌드 문자 한 개를 포함시키려면 앰퍼샌드 문자를 두 번 입력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앰퍼샌드는 결합연산자다. 그쵸? 앰퍼샌드는 결합연산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머리끌을 설정할 때 커마를 입력을 하고요. 앰퍼샌드를 연결하고 정석을 입력하게 되면 두 텍스트가 연결이 돼요. 하지만 문제에 나온 것처럼 앰퍼샌드 문자를 포함시키려고 하면 앰퍼샌드를 하나 더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여러 워크시트에 동일한 머리글, 바닥글을 한 번에 추가하려면 여러 워크시트를 선택하여 그룹화한 다음에 설정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트 1번이 있고요. 시트 2번이 있고요. 시트 3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시트에 동일한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하려고 하면 해당 시트를 그룹 설정한 이후에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하면 됩니다. 보기 2번의 설명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워크시트에 머리글과 바닥글 영역이 함께 표시되어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볼게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머리글 바닥글 영역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이 있는 곳은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차트 시트인 경우에 참고적으로 차트 시트를 나타내기 위한 바로가기 키, 즉 단축키는 F11번을 누르면 차트 시트가 표현이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해당 부분도 엑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차트 시트인 경우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차트 시트에서도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머리글 바닥글 영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몇 가지 보기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번의 몇 가지 보기만 엑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 설정 위에서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에서 머리글 편집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머리글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커머리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글에 커머리라고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머리글 편집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번에는 페이지 번호를 함께 삽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커말과 함께 페이지 번호가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커말과 함께 페이지 번호가 잘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머리글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앰퍼샌드와 함께 보기 1번의 내용 앰퍼샌드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앰퍼샌드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의 내용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보기 3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하단에 보면 보기 관련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쵸? 해당 부분을 통해서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분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다. 그쵸? 해당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우선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요. 머리글, 바닥글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쵸?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었고요. 머리글, 바닥글 영역이 나타난 상태로 보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 데이터가 나오고요. 머리글 영역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컴활의 정석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라 페이지 레이아웃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기 4번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차트 시트인 경우라고 하네요. F11번을 누르면 차트 시트가 표현이 됩니다. F11번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 시트가 나타나는데요. 31번 시트였었는데 왼쪽에 차트 시트가 나타납니다. 그쵸? 차트 시트에도 당연히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1번의 몇 가지 보기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D2셀에
D2셀이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sum 함수를 사용하여 총점을 계산한 후에 채우기 핸들을 D5셀까지 드래그하여 해당 부분의 수식을 작성하고 D5셀까지 채우기 드래그를 하여 총점을 계산하는 총점 매크로를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중 아래 총점 매크로의 VBA 코드 창에서 괄호 안에 해당하는 값을 나열한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VBA 코드가 있네요. 자, 해당 문제는 눈치껏 푸는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눈치껏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총점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있네요. 자, 처음에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자, D2셀을 선택을 하겠다, 그쵸? 자, 그래서 A에 보면 D2셀을 선택을 합니다. 자, 보기 2번,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D2셀을 선택한 다음에 수식을 작성하겠다, 그쵸? sum 함수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sum 함수를 통해서 어떤 수식을 작성을 해줄 거예요. active cell.formula r1c1이라고 하는데요. R1C1은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R1C1 형태로 해서 sum 함수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D2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D2셀의 수식을 B2셀에서 C2셀까지 해서 수식을 작성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해당 B2셀의 경우에 D2셀을 기준으로 왼쪽 두 번째에 있는 열이에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R1C1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자, R이 로우, 행이 되고요. C가 컬럼이니까 열이 될 건데요. 왼쪽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D2셀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부분처럼 적게 되면 B2셀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C2셀을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RC 적어주고 C2셀은 D2셀을 기준으로 왼쪽 첫 번째 열이죠. 자, 해당 부분에서 왼쪽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즉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게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C2셀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실까요? 해당 부분을 D2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열 방향으로 해서 왼쪽으로 두 칸 가라는 의미가 되므로 B2셀이 되고요. 왼쪽 방향으로 해서 한 칸 가라는 의미가 되므로 C2셀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을 썸으로 적어주게 되면 총점을 구하는 것이 되겠다, 그쵸? 자,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는 다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치껏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D2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오토필이라고 합니다. 자동 채우기를 할 거예요. 어떤 목적지가 있을 건데요. 자동 채우기를 D2셀에서 D5셀까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2에서 D5셀까지 범위가 지정이 될 거예요. 자동 채우기를 어디 영역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해당 영역이 선택이 되므로 D2에서 D5셀이 한 번 더 선택이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그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눈치껏 푸는 문제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풀구나 정도 보시고 넘어가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3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눈치껏에서 포인트는 R1C1의 형태를 작성하는 거였는데요. C가 컬럼 열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왼쪽으로 두 칸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적게 되면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자, 아무튼 3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수식을 입력을 했네요. 이때 D2셀을 D4셀까지 복사하여 붙여 넣었을 때의 결과값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참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다, 그쵸? 저희가 파트 1에서 풀어보았던 문제네요. 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D2셀에 이렇게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해당 수식을 D4셀에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참조가 바뀌게 될 건데요. 아래쪽으로 두 칸 이동했다, 그쵸? 행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참조도 행 방향으로 같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달러 고정 기호가 있다고 하면 해당 부분은 고정이 된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서 B2셀이 원래는 B4셀로 참조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행 앞에 달러 고정 기호가 있기 때문에 B2셀은 그대로 고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C2셀 같은 경우에는
행방향으로 두 칸 이동함에 따라서 참조가 같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C4셀이라고 입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B2셀에서 C4셀까지의 범위에 대한 합계를 구하게 되면 63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의미는 참조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 풀었으므로 간단하게 풀이하고 넘어갈게요.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B3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B3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각 키의 사용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키를 눌러 현재 열의 첫 행인 B1셀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부터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뭐가 잘못되었죠? 홈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행의 A열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B3셀에서 해당 행의 A열인 A3셀로 이동이 되겠네요. 따라서 B1셀이 아닌 A3셀로 이동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보기 2번입니다. 컨트롤 홈키를 누르면 A1셀로 이동하죠. 컨트롤 홈키를 누르면 A1셀로 이동합니다. 즉 컨트롤 홈키를 누르면 해당 셀에서 A1셀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컨트롤 엔드키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포함된 마지막 행열에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해당 셀에서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행열인 C6셀로 이동하겠네요. 자,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Shift 엔터키를 누르면 한 행위인 B2셀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그쵸? Shift는 엑셀에서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B2셀로 이동한다는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저희가 셀 포인터 이동 관련해서 파트 1에서 학습했는데요.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홈키는 해당 행의 A열로 이동하게 되고요. 컨트롤 홈은 A1셀로 이동한다. 그쵸? 엔터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쉬프트는 엑셀에서 반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 기준으로 해서 앞 시트, 즉 왼쪽 시트로 이동해요. 시트 2번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시트 1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3번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시트 2번에서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왼쪽 시트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시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Shift F11은 시트 삽입의 바로가기 키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 그쵸? 홈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행의 A열인 A3셀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6셀의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한 경우에 결과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가 있네요. 자, 첫 번째로 기준 셀 찾을 값이 나오겠다. 그쵸? 참조 범위가 나옵니다. 참조 범위, 표의 첫 열에서, 즉 참조 범위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 기준 셀이 되겠습니다. 찾으려는 값을 검색해서 지정한 열에서, 지정한 열 번호에서 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VLOOKUP 함수가 된다. 그쵸? 자, 마지막 인수 K가 있는데요. K를 0 또는 false로 지정하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게 되고요. K를 1 또는 true로 지정하게 되면 유사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게 됩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VLOOKUP 함수 대표적인 세로 참조 함수고요. 가로 참조 함수 HLOOKUP 당연히 기억하시죠? 자, 해당 함수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무튼 35번에 제시된 수식을 보게 되면 C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A2에서 C5 영역이네요. 자, 해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영역의 첫 번째 열,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해당 부분에서 C를 찾으려고 해요. 자, 그리고 C를 찾은 다음에 열번호 세 번째 열에서 값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표의 첫 열을 보게 되면 C가 없다. 그쵸? C가 없는데 정확하게 일치를
찾게 되기 때문에 오류 값이 발생을 하겠네요. 자, 3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샵 NA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샵 NA 오류는 사용할 값이 없음을 의미해요. 즉 참조된 값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해당 문제의 수식을 보게 되면 해당 영역의 첫 번째 열, 해당 부분에서 C를 찾을 수 없다, 그쵸? C를 찾을 수 없다, 즉 참조된 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샵 NA 오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에 샵 네임 오류도 있는데요. 샵 네임 오류는 이름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샵 네임이 아닌 샵 NA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샵 NA 오류는 참조된 값을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하므로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작성한 수식으로 결과값이 다른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저희가 파트 1에서 풀었던 문제네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었었다. 그쵸? 자, 왜 3번이 되었었나요? 배열 수식에서 사용되는 배열 인수는 동일한 행과 열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보기 3번의 경우에 배열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았다. 그쵸? 보기 2번과 보기 3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세미콜론 같은 경우에는 줄바꿈이 되었습니다. 즉 30, 20, 10의 경우에 30, 20, 10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A1에서 A3셀 해당 영역과 동일한 행과 동일한 열, 즉 배열의 형태가 동일하게 된다. 그쵸? 그래서 보기 2번은 올바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보기 3번을 보게 되면 콤마, 즉 쉼표의 경우에는 열 바꿈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30, 20, 10의 경우에는 30, 20, 10과 같은 형태가 되고 A1에서 A3셀과 다른 배열의 형태가 되므로 보기 3번이 잘못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을 보게 되면 A1셀에서 A3셀과 B1에서 B3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곱을 하게 되면 1과 30을 곱해서 30이 되고요. 2와 20을 곱해서 40이 되고요. 3과 10을 곱해서 30이 된다. 그쵸? 해당 부분의 합계를 구하게 되면 100이 결과로 나오겠네요. 자, 나머지 부분도 다 동일하게 100이 결과로 나오겠고요. 보기 4번을 보게 되면 sum produc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로 배열을 가지게 되고요. 대응하는 영역을 곱한 다음에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가 sum product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결과 10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었고요. 저희가 파트 1에서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열 수식에서 사용되는 배열 인수는 형태가 동일해야 돼요. 즉 동일한 행과 동일한 열을 가져야 되는데 보기 3번은 그렇지 않았다. 그쵸?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기 전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해당 개념 시험에 종종 출제되므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트 보호입니다. 말 그대로 시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시트 보호였다. 그쵸? 입력된 데이터나 차트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시트 보호가 되고요. 셀 서식의 보호 탭에서 잠금 속성이 선택된 셀에 대해서 시트를 보호하는 거예요. 셀의 기본 설정은 잠금이고요. 검토에서 변경 내용 시트 보호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트 보호 시 암호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정한 범위에 대해서 사용자 수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 문서 보호가 있는데요. 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숨기기, 이름 바꾸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통합 문서 보호가 되고요. 동일하게 통합 문서 보호 시 암호 설정 가능하고요. 시트 보호가 아니므로 통합 문서 보호는 시트 보호가 아니므로 통합 문서 보호를 하더라도 워크시트의 데이터 입력 및 편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개념 이용해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된다. 그쵸? 자, 37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의 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입니다.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셀의 선택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내용을 맞는 설명이다. 그쵸? 시트 보호 시에 기본적으로 셀의 선택만 가능해요. 나머지 부분도 허용을 해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셀의 선택만 가능합니다. 보기 1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시트 보호 시 특정 셀의 내용만 수정 가능하도록 하려면 해당 셀의 셀 서식에서 잠금 설정을 해제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도 맞는 설명입니다. 시트 보호의 경우에 잠금 속성이 선택된 특정 시트만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트 보호를 선택했을 때 특정 셀에 대해서 수정 가능하도록 하려면 셀 서식에서 잠금 설정을 해제해주면 되겠죠.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통합 문서 보호를 설정하면 차트 도형 등의 그래픽 개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통합 문서 보호는 시트 보호가 아니므로 통합 문서 보호를 하더라도 워크시트의 데이터 입력 및 편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3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보기 4번입니다. 범위 편집 허용을 이용하면 말 그대로 특정 범위에 대해서 편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겠다. 그쵸? 보호된 워크시트에서 특정 사용자가 범위를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설명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통합 문서 보호는 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숨기기, 이름 바꾸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차트 도용 등의 그래픽 개체 변경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와 같이 X축을 위쪽에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게 되면 X축이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이 있는 부분이 X축이 되겠는데요. 해당 X축이 일반적으로는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잖아요. 해당 부분을 위쪽에 표시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세로축을 선택한 후에 해당 세로축을 선택한 후에 축서식의 축 옵션에서 가로축 교차라고 있습니다. 가로축 교차를 축의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즉 축의 최대값과 가로축이 교차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X축이 위쪽에 표시가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축 교차를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1급 실기 준비할 때도 사용할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번 문제를 저희가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 제시된 차트를 보게 되면 X축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보면 해당 X축을 위쪽에 표시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세로축을 먼저 선택하도록 할게요. 세로축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축서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축서식 관련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부분에 가로축 교차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로축을 가로축의 어디와 교차를 할 건지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축의 최대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가로축이 축의 최대값과 교차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렇죠? 축의 최대값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X축이 위쪽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 만들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는 차트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 새 통합 문서의 차트 시트로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할 건데요. 우선은 우측 하단에 차트 이동 화면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차트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시트에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워크시트에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1번에 나오는 새 통합 문서, 즉 다른 통합 문서로 차트를 이동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보기 1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3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차트를 만들 데이터를 선택하고 F11키를 누르게 되면 별도의 차트 시트에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F11 같은 경우에 임의의 차트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차트가 생성이 돼요. 즉, 임의의 차트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차트 생성이 되는 단축키가 F11번이 되겠네요. 아무튼 보기 2번이 내용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차트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하나만 선택하고 차트를 만들게 되면 해당 셀을 싸고 있는 데이터가 모두 차트에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특정 셀에 포커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만들게 되면 해당 셀을 감싸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차트로 만들어지게 돼요. 따라서 보기 3번의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차트로 만들 데이터를 선택하고 Alt F1번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의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Alt F1번 같은 경우에 현재 워크시트의 차트를 생성하는 단축키, 즉 바로가기 키가 돼요. 자, 그래서 보기 4번의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차트 이동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트의 차트 시트를 만들 수는 있지만 새로운 통합 문서, 즉 다른 통합 문서로의 이동은 안 되기 때문에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3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 문제의 몇 가지 보기를 저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아무 곳이나 셀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차트를 만들 건데요. 그러면 보기 3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하나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를 만들게 되면 해당 셀을 싸고 있는 주변의 데이터가 함께 차트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lt F1번을 눌러서 차트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보기 4번의 내용도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Alt F1번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차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싸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차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트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차트 이동이라고 있네요. 차트 이동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시트에 차트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다른 워크시트에 삽입을 할 수도 있지만요. 보기 1번의 내용, 새로운 통합 문서, 즉 다른 통합 문서로 차트를 이동시킬 수는 없어요. 따라서 보기 1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해볼까요?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업했던 시트가 39번 시트인데요. 새로운 시트로 해서 이렇게 차트가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9번 문제를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보기 전에 페이지 레이아웃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형태 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이 있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시험 문제에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되긴 한데요. 해당 내용은 파트 1에서 봤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작성한 문서가 어떻게 페이지로 나누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고요. 페이지 구분선, 인쇄 영역, 페이지 번호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하여서 페이지 구분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sab입된 페이지 나누기 선은 파선으로, 즉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 선은 실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이 있는데요. 워크시트 내용을 인쇄했을 때 출력되는 형태를 화면에 보여준다고 하네요. 머리글, 바닥글을 바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오타가 있네요. 머리글, 바닥글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을 바로 입력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고요. 행높이, 열너비, 여백 등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 구분선은 조절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했던 페이지 구분선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40번 문제를 풀어보고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도 기본 보기와 같이 데이터 형식과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과 레이아웃을 당연히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도 변경할 수 있어요.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도 표시되는 눈금자 단위에 대해서 엑셀 옵션의 고급 범주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보기 3번입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페이지 여백과 머리글과 바닥글 여백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행높이, 열높이, 여백 등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페이지 나누기를 조정하는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페이지 나누기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페이지 구분선에 대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조정할 수 있는 화면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되겠습니다. 즉, 작성한 문서가 어떻게 페이지로 나뉘는지 한눈에 보면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페이지 구분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관한 설명이 되므로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구분선을 드래그해서 페이지 나누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해당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면 보기 형태가 있습니다. 그쵸? 기본 보기가 있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이 있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을 했고요. 해당 부분에서 머리글을 바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해당 부분에 컴활 합격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머리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글의 높이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 높이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2번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고급 범주에서 눈금자 단위도 당연히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리본 메뉴 상단의 파일 탭으로 들어가서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급 범주가 있다. 그쵸? 고급 범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게 되면 눈금자 단위라고 있습니다. 해당 눈금자 단위에서 센티미터, 인치, 밀리미터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2번에 나오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도 눈금자 단위도 당연히 설정할 수 있고요. 보기 1번의 내용, 데이터 형식과 레이아웃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에 보면 머리글, 바닥글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 여백의 길이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게요. 보기 4번 내용인데요. 페이지 나누기를 조정하는 페이지 구분선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관련 설정을 할 수는 없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 페이지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관련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이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즉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보기 형태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를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파트 1의 내용만 잘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파트 2의 기출문제를 3회 전후로만 잘 풀이하셔도 충분히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일반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